안녕하세요. 누구시기의 슬기로운 부모 생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날이 이 세팅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좀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 질문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까지 해서 질문을 꽤 소화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또 그 사이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질문들을 좀 소화해 보려고 하고요. 우선, 지난번엔 조금 어린 학생들, 6세 미만의 학생들을 좀 했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연령을 올려서, 초등학생 질문부터 먼저 쭉 받아보고, 또, 가능하면 후반부에는 또 좀 더 어린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니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두신 어머님이신데, 아버님이실까요? 데니? 하여튼 부모님이신데, 휴직을 하시고 초등학교 4학년 딸과 함께 캐나다에 유학을 와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휴직을. 저도 연수갈 때 거의 휴직을 하다시피 하고 갔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하던 아이가 많이 밝아졌는데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곤충, 동물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많아서 세계적인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흥미있는 분야가 생겼군요. 혼자 빈둥거리며 공상도 하고 카툰도 그리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1년 반 정도를 계획을 했고 7개월 뒤에 그냥 반년 정도네요. 한국에 들어가야 해서 영어 수학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학습을 하기 싫어해서 고민입니다. 생물에 대한 지식, 카툰 그리기에 관심을 보이는데 어떻게 재능을 개발해 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리터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부모님도 고민이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곤충, 생물,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생물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의 재능을 발달시키고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곳에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흥미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찾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밝게 여러 가지 자극을 받으면서 즐겁게 지내는 동안 그런 것들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데니님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어떤 학습이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조금 좀 무리를 해서까지 얘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내에서 분야에서 확장해서 공부를 하게 해주기를 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좀 한국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저는 이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캠핑이나 체험학습이나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데 가면서 곤충이나 동물에 관한 관심을 키우고 자극을 접할 기회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제 얘가 밝아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겠지? 이거는 휴직까지 하면서 캐나다에 1년 반 동안 가신 거에 보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는 얘가 정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관심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런 이 교육 환경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제 가기 전에 영어 수학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는데 안 그러면 진도가 너무 떨어진다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는 하기를 싫어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점수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무리 여자아이여도 초등학교 5학년은 좀 빠릅니다. 이게
제 경험상으로나 연구 결과를 보면 뭐 초등학교 5학년은 끝나야 사실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이게 버거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뭐를 좀 추천드리냐면 얘가 좋아하는 곤충이 있고 동물이 있잖아요. 이거랑 관련된 숫자나 수학 문제도 그거랑 관련된 문제들을 좀 내는 것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아주 단순한 예지만 뭐 이 곤충이 번식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몇 번에 곱하고 곱해지면은 몇 번 후에는 뭐 몇 번 이 번식을 한 다음에는 모두 몇 마리가 될까? 라든지 뭐 몸무게가 얼마인데 아니면은 뭐 먹는 식사의 양이 어떤데 뭐 이런 생물학적 지식이나 동물적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자꾸자꾸 만들어서 그것들을 푸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저는 좀 수학에 흥미를 갖고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학교에서 시험 받아서 100점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생물학자가 되는데도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낄 수 있다면 아이가 그 좀 지루해도 힘들어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 속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대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학급에서의 진도도 다소 빠르고 아이들이 선행을 조금 시작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 그런 어떤 개념들은 이렇게 실제 상황을 가지고 좀 다루어 보시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 노출시키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한국에 돌아와서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수학은 생물이나 곤충의 지식 내에서 그거를 활용한 응용 문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이런 것 위주로 가르쳐 주시려고 좀 연구와 시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곤충이나 생물 그것에 대해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는 한국식, 캐나다에서는 서구식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과감한 투자를 결심을 하시고 가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존경의 말씀 보내드리고요. 그것이 오랜 자양분으로 남게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여기 초등학교 3학년 고민이 있습니다. 강한님이 보내신 건데요. 자, 초3 딸의 고민이네요. 어제 제 클리닉에 오신 분이 여기 대기실에 있어 보니까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오더라 뭐 이러셨는데 사실 안 그렇고요. 질문도 올라오는 거 보면 남자아이들에 대한 질문, 여자아이들에 대한 질문 다 섞여서 옵니다. 근데 그게 같은 날 같은 비율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남자아이들, 어떨 때는 여자아이들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계속 이 여학생을 두신 어머님의 질문입니다. 초일 때 키도 크고 살집이 좀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 운동부인데 하루 3, 4시간씩 토요일까지 주 6일 운동을 합니다. 무슨 운동부일까요? 운동을 계속해야 될지 멈추고 여유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학교 끝나고 피아노 학원 하나 하고 운동하고 집에 오면 6시 반이 넘습니다. 책가방 챙기면 7시 반이 넘고 숙제하거나 좀만 놀고 나니 9시가 넘어갑니다. 지역 도내대회에서는 여러 수상을 했지만 훈련하고 노력했기에 받은 상이지 전국구 기록을 보면 상위 그룹 성적은 아니어서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는 힘들고 작은 성공이라도 그 투자 시간 노력 비해서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물을 좋아해서 노는 마음으로 가지만 아마 수영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봐요. 아니면 다이빙 뭐 이런 거 같은데 힘들 때는 투정도 부리고 요령도 피우긴 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학과 공부를 잘 못 따라갑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그 고민이 시작이 되시는 것 같네요. 수학 과목 나눗셈을 마지막까지 3차 재시험을 봐서 간신히 통과한 케이스입니다. 시간 내서 가르쳐 주긴 했습니다만
그 곱셈 등 학력 이해를 어려워해서 고민입니다.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고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조금 버거워합니다. 말도 늦게 시작했고 제가 볼 땐 또래보다 아주 조금 언어나 학습이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아이는 해맑고 밝습니다. 좋네요. 초등학교 1학년 남동생한테조차도 말빨로 항상 밀려서 가끔 힘으로 제압하지만요. 예. 저는 운동부에서 나와서 여유있게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다른 활동도 해보고 싶은데 제 욕심일까요? 아이의 무언가를 뺏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불안함이 듭니다.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 분야의 자신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 학과나 친구 관계 부분의 결손이 걱정이 됩니다. 혼자 결정하기엔 어렵고 아이랑 대화해보면 끊는다 했다가 다시 한다 그러고 그러다 다시 끊는다고 했다가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제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우선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계속 운동을 좀 많이 시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일단, 지금 3학년인데 나와서, 이제 운동부를 나와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 이런다고 공부를 계속 잘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늦어서 기초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자, 기초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꼭 운동부를 나와야 한다? 저는 좀 일치하는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직관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분들을 많이 보냐 하면 초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파예요. 그래서 상도 타고 이렇게 하지만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이렇지는 않았던 사람들인데 가정 형편의 이유나 부상의 이유 등으로 운동을 접습니다. 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접고 나면 오히려 공부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뚝심 있게 하고 쫓아가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꼭 공부를 나중에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사연 주신 것 중에 있지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가 노력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성장형 마인드셋,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키우고 강화시킬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부 쪽도 생각을 해봅시다. 말도 좀 늦게 하고 어머님이 보시는 거니까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습도 좀 느린 편이고 거기에도 천부적인 재능은 안 보인다고 하면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노력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굳이 지금 말려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말린 다음에 딴 걸 하자 이렇게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쁘실 거예요. 아이가 운동을 하면은 먹는 것도 많이 먹게 해야 되고 이럴 텐데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정말 좀 여행도 멀지 않은 곳이라도 다녀보시고 좀 여유 있게 책도 보시고 방학 때를 잘 활용해서 책도 읽고 모자란 교과를 채우기도 하는 아마 제가 직접 상담해보고 테스트도 해보면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느리다 하다면은 일단은 복습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상 엘리트 체육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때까지는 지금 하는 운동을 억지로 중단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판단하려면 정말 아이 마음도 들어봐야 되고 아이의 재능이나 이런 것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요. 아이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 이거 별로 답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돼요. 사실 운동 같은 거 하다 힘들지만 아이가 안 한다 그러고 진짜 안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한다 했다가 또 뒤집었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물어봐서 엄마가 원하는 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질문은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를 두신 해바라기님의 질문입니다. 외동아들인데요. 방을 정리를 같이 해도 다음날은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안방, 거실, 차 안, 욕실 가보면 장난감, 보던 책, 과자 봉지에 아들이 뭐 했는지 흔적이 다 남아 있다고 하네요. 집안의 모든 것을 아들이 가지고 나와서 거실에서 늘어놓고 혼자 놀곤 합니다. 육아서에서 보니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 정리 잘해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된다. 서로 다른 주장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리 안 한 습관이 되어가지고인지 타고난 유전자인지 궁금합니다. 놀고 나서 매일 정리 잘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타고난 유전자인지 궁금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스스로와 스스로의 유년 시절을 돌이켜 보시면 그러면은 좀 생각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창의성이 키워지는 아이가 이렇게 어지르고 놀고 막 이렇게 하면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집안 환경이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는 아이들이 창의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정리정돈을 잘해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된다.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건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나 정돈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그걸 공부에 활용하기만 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청소를 지시를 해요. 이건 저기다 놓고, 이건 여기다 놓고, 빨리 방 깨끗이 해. 깨끗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사실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이곳에 가방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 책은 왜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단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을 같이 정리한다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걸 꾸준히 가능하면 이틀에 한 번 정도씩 계속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같이 정리를 할 때 엄마가 막 앉아가지고 막 주섬주섬 모아서 여기다 꽂고 너도 그거 저기다 갖다 놔 막 이렇게 하는 정리는 별로예요. 차라리 엄마는 아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다 두면 좋겠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러면 정리하는 거 같이. 그럼 너도 그거 하고 해서 줘. 여기다 놓고. 그럼 이건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더 걸리겠죠. 막 후다닥 하지만 사실 외동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에 너무 그 구애를 받아서 시간의 구애를 받아서 또 다른 아이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정돈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고 정리정돈하다가 피곤하거나 시간이 다 돼서 다 정리정돈을 못했더라도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정리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게 진짜 정리정돈 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라이브로 댓글이 하나 올랐습니다. 김 작가님이 해주셨는데 처음 보는데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많이 좀 홍보도 해주시고요. 나중에 제 유튜브 슬기로운 부모 생활도 한번 들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질문에도 답을 드렸으니까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
해피꾸러기님, 예,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볼 수 있게 조금 하고, 예, 초3 남자 6세 여아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제가 초3인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조언을 바랍니다라고 하셨네요. 어머니가 평소에 잔소리가 많은 편이긴 하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입으로는 아이가 쉬지 않고 소리를 내며 말도 많고 손이든 손가락이든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손가락을 꺾고 소리를 내고 밥을 먹을 때도 흘리고 정리도 못하고 외투도 잊어버리고 안거적으로 잃어버리고 책을 읽어줄 때도 꼼지락거리고 가만히 듣지를 못해요 하셨습니다. 전부 다 고쳐야 되는 습관을 생각해서 잔소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숙제, 씻기 등 본인이 알아서 하기보다는 얘기를 해야만 하니 이제는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 때문에 혹시 그 유명한 ADHD가 아닐까 걱정도 되었고요. 여름방학 이후로 친구 집에 가면서 게임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욕 같은 것도 집에 와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고 집에서는 욕이 나쁘다는 걸 아니까 안 쓰지만 밖에서는 사용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요새 애들의 인기 있는 브롤스타즈 게임에 빠져서 캐릭터 열쇠고리를 모으기도 하고 계속 친구 집에서 놀고 싶어 한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선 게임은 안 시켜주고 유튜브도 종이접기 만들기 위주의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 집에 당연히 가고 싶어 하겠네요. 저희 아이가 워낙 종이접기 만들기를 좋아해서 이것만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선생님께서 1학기 때와는 너무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엉덩이를 자주 떼고 장난도 치긴 했지만 자기 할 일은 열심히 다 끝냈고 창의적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셨는데 2학기부터는 장난도 심해지고 산만하고 대충대충 창의적인 사고가 전혀 없고 다른 아이가 똑같아 별 기대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호, 1학기 때의 모습이 너무 그리우시다고. 예. 선생님과 제가 똑같이 느끼고 있던 부분입니다.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의 영향으로 게임 유튜브를 접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행동과 습관에 있어서 잔소리 화를 내고 있는 엄마의 영향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4학년이 되니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예. 다니는 학교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공부에 좀 소홀한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라고 하고요. 아버지, 신랑은 이제 마음 좀 비우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내려놓는 게 맞는 건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아이가 미술에는 관심이 많고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유튜브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제가 화내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욱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아이를 만나면 욱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육아 너무 어렵네요 하셨습니다. 진짜 어렵죠. 예,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린수미님이 1년 전 상담 오셨었군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김 작가님이 질문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긴 질문은 제 유튜브 슬기로운 부모생활에 가면은 이렇게 공지에 질문을 올릴 수 있는 링크를 걸어뒀거든요. 그게 가장 빠르고요. 사실 오늘도 글로 올라온 질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 지금 이 라이브 톡 때 여기서 올려주시면 제가 짧거나 간단한 내용들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주신 우리 해피꾸러기님, 아이디는 해피꾸러기인데 마음은 새드꾸러기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앞쪽에서 쭉 써주신 얘기들은 정말 이 아이가 ADHD가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무럭무럭 드는 그런 고민이거든요. 예, 전 충분히 사실은 이해가 되고 그런 고민도 하실 수 있겠다 싶은데 일단 하나 안 맞는 부분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 엉덩이 자주 떼고 약간 뭐 부산하다 정도가 아니라 친구들하고도 트러블이 좀 많고 지시에 잘 안 따르고 모든 활동 같은데 어렵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DHD의 가능성은 한 50대 50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학기 때 아이의 그 크리에이티브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2학기가 되니까 사라졌다. 근데 그게 과연 엄마의 잔소리 때문이냐? 유튜브나 게임을 접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냐? 저는 둘 다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게임 유튜브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것과 게임 유튜브 접하는 거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화의 과정이기도 하긴 합니다. 뭐냐면 내가 막 재밌는 거를 느끼고 있었는데 애들은 이런 걸 안 재밌어 해요. 근데 아이들하고 게임 얘기를 하고 막 유튜브에서 본 얘기를 하니까 막 말도 통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훨씬 그런 쪽으로 확 쏠리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게임이나 유튜브에서 주는 자극과 그런 생각의 틀대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 이 아이만의 독창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덜 보이게 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그런 아쉬워하는 부분은 10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피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앞으로 게임과 게임 유튜브를 영원히 보지 마라.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지만 아직은 게임과 게임 유튜브의 그 압력이 영향이 거기에 몰입된 게 심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런 것들을 이기고도 좋아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발굴하고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종이접기도 좋고 종이접기에서 더 확장된 다른 만들기도 좋고 이 아이가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영역에서 좀 더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게임이나 유튜브의 어떤 그 시간이나 내용은 그 제한을 적당한 규칙을 주면서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친구 집에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친구 어머니와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의 룰대로 그 집에 가서도 좀 최대한 비슷하게 지킬 수 있게 뭐 이를테면 30분 하고 쉬는 규칙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그 집 어머니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집 아이는 더 많이 하지만 조금 왔을 때는 그것보다는 좀 줄여서 적당한 선에서 좀 이 중간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 아이의 규칙대로도 한번 오늘은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저항은 큽니다. 어머니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좀 어렵고 아이들이 자기랑 노는 거 애들이 안 좋아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서로 비슷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학년 됐는데 학교에서 학습량이 많지 않다. 그러니 내가 집에서 막 수학도 좀 하고 숙제도 한글도 시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반대예요. 그, 이, 그런 이 단순한 스킬을 요하는 거는 아직까지 얘가 지금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4학년 된다고 해도요. 예. 뭐, 저는 남자아이라면 이거 5학년 정도는 맞춰야 이제 말도 좀 들어먹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는 얘가 자칫하다가, 수학 학습지 재미없어. 국어 뭐, 땡땡 나라 재미없어. 뭐, 이런 거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학교에서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을 얘가 충분히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3학년 마친다고 생각하면 4학년, 5학년까지는 학교에서의 방침 오히려 학교 숙제를 충실하게 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게임은 규칙을 만들어서 적절히 제한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얘가 집에서 유튜브나 게임을 한동안 어머님이 보고 계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보고 계셔야 돼요. 그냥
너 이거 해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사실 스마트폰을 아이한테 쓰게 하는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어머니께서 자주 들락날락 하시면서 보신다든지 하여튼 얘가 이거 볼 때 신경 곤두 쓰셔야 됩니다. 예, 맡겨놓고 보다간 막 게임 하다 광고로 빠지기도 하고 딴 데로 빠지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7살 아들인데 아직 한글을 몰라요. 주변 아이들은 한글도 있고 영어도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7살이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인지 만으로 7살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만으로 7살이면은 아마 학교를 가 있을 테니까 이 질문이 아니셨을 것 같고, 저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만 한글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는 더더욱 뭐 지금 영어 알파벳을 아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뭐 머리가 좋다라는 뜻도 아니고, 예, 그러니 이 아이가 생각하고 생각한 걸 표현하는 거를 말로 하든 그림으로 하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거를 잘 한다면 한글 교육은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가 언어적 표현이나 사고를 하는 어떤 정도나 이런 것도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떤 지능 검사를 포함한 종합 발달 평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도 사실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질문도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이 질문도 되게 긴데요.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14세 중학교 3학년 새아이 엄마인데 네덜란드에서 보내주셨어요. 네덜란드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 질문은 좀 길어도 예, 좀 답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을 제가 먼저 좀 읽어볼게요. 새 아이의 자녀를 두셨고요. 네덜란드에서 현지인과 결혼을 하셔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네덜란드에 계실 것 같네요. 그죠?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음, 중학교 3학년 나이 15세 여자인데요. 얘가 도벽과 거짓말이 있다고 하네요. 습관적인 거짓말을 했는데, 이를테면 라면을 사놨는데 누가 먹어서 누가 먹었냐고 하면 절대 안 먹었다고 감쪽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또, 그, 그런 말이 이제 나중에 당연히 들통이 나겠죠. 예. 그리고 돈 같은 것도 이제 그, 예, 서랍을 열어보면 돈이 없어져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누가 줬다, 친척이 줬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 그 돈을 가져가서 옷도 사고 메이크업도 사고 뭐 자신의 통장에 입금도 해놓고 막 이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일이 2번 반복이 돼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할 거고 그러면 그 돈을 다 갚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아이 아버지 너무 실망해서 3일은 딸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도벽이 이제 뭐 그 큰 건 없어진 것 같은데 작은 돈들이 없어지고 예전에 그랬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점점 커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천 원 정도 주고 더 올려주고 뭐 원하는 걸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네덜란드는 교복이 없으니까 옷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요. 예. 근데 얘는 그렇게 이제 돈이 제한이 되니까 그러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이제 용돈도 좀 올려주고 예. 아이가 원하는 브랜드 옷도 좀 사주고 예.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라면도 먹고 싶을 때 먹어라. 몰래 먹지 말아라. 동생들만 먹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없어졌는데 진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수가 되고 싶은데 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안 하는 편인데 그 본인이 이제 뭐 그 최상위 학교를 원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학교가 이제 강등이 되기도 하니까요.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예전에 상담을 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예,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날까봐 두려워서 회피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요. 아이는 화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빈정대는 표현을 많이 한다라고 하네요. 네, 뭐 이런 거죠. 뭐 막 이렇게 충고하면 네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행복해질 것 같네요.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네요. 예. 나 전달법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도 잘 못 고치더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아마 이 현지 문화도 좀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화내는 감정을 잘 표현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보통은 네가 감정을 표현해 엄마가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있지 않니? 라고 하고 화가 풀리면 가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알려줍니다. 라고 했는데 어, 남매지간의 싸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질문을 주셨군요. 예, 남편은 아무래도 이런 큰아이의 얘기를 잘 눈치 못 채고 그런 게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 그 이게 사춘기의 아이들을 키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옛말로 이제 품 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알아서 막 자기 앞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다 큰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어려운 것 같다가 막 이런 상황을 거치게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 사연 주신 따님도 이제 이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감정을 속으로 쌓고 완벽주의가 심한 뭐 이런 성향이 있는 건데, 자, 사연 중에 보면 우리가 얘기하자면 도벽은 일단 지나갔다. 도벽이 지나갔다는 건요. 저는 이 아이의 도벽은 전 도벽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물건을 갖고 싶어서 근데 쉽게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순간에 이제 물건에 대한 욕심, 또 어떤 심리적 공허함을 다루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이게 사라진 거거든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도벽 그러면은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의학적으로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이걸 충동조절 장애 범주에 넣거든요. 이게 충동조절 장애 범주에 들어가려면 대개는 사람들이 어른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건데 갖고 싶어서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집에 가방이 많은데 즉 몰래 훔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랄까 스릴 어떤 긴장 해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게 도둑질인 건 맞지만, 예, 뭔가를 훔친 건 맞지만, 소위 도벽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의 충동장애, 조절장애에 대한 것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건 또 이 아이에게 새로운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감정이나 갖고 싶은 걸 바로바로 잘 표현을 못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런 걸 할때 너가 표현을 해야 내가 들어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화가 풀렸을 때 네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좋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싶어요. 혹시 네 감정이 이런 거니? 이때 네가 지금 이런 기분인 거니? 라고 객관식으로 한 두세 가지의 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른들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은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저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동생하고 하는 것은 그 싸움에 직접 개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싸움에 직접 개입하지 마시고, 아, 오히려 동생이 이제 그 언니 또는 누나 때문에 그렇게 속상할 때, 예, 그렇게 속상할 때 나중에 기분이 어떤지, 그때 좀 힘들진 않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빈정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말하는 습관인데, 이런 것도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조금 더 유대감이 좋아지면은, 아,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너무 속상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는 이제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해서 표현하는 수동 공격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설득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그 부모의 말을 따라서 아이가 그렇게 잘 바뀌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 그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에 계시니까 더 이런 의논이나 이런 걸 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뭐 오늘 혹시 뭐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자꾸 예, 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예, 뭐 한 가지 확인하고 다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1인 방송이잖아요. 1인 방송이다 보니까 이 방송이 이제 모니터가 안 되면 그 화면도 제가 이제 그 앞뒤를 안 바꾸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 이런 게 갑자기 불현듯 궁금해져서 제가 미리 보기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확인을 했고요. 이제 계속 그 여러분의 질문을 같이 이제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시작을 계속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님의 질문인데, 이제 그 아이가 경계선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일단 뭐 그 전체적인 걸 좀 봐야 저도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좀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호기심의 문제도 있지만 두려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을 덥석하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익숙하게 그걸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래서 조금씩 접근하게 만드는 것. 이런 방향으로 그 아이에게 배울 기회나 경험할 기회를 좀 그 제공해 주시는 것, 그것들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전략을 잡으시고 꾸준히 시도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헌님이 보내주신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같이 보죠. 산만한 아이들은 에너지 발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에너지 발산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다니는 놀이치료센터에서 태권도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요. 태권도나 축구 등 친구들과 어울리며 하는 걸 시켜보니 정말 흥분 지수가 과하다 못해 애가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기까지 합니다. 에너지 발산이 꼭 체육적인 측면이 맞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산만한 남자애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에너지 발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산만한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 그 아이가 ADHD 진단이 나오든 아니든 간에 공통적인 건데요. 얘네 더 흥분해서 더 산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걸 설명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ADHD 아이들의 뇌를 촬영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 뇌 활동도와 ADHD가 아닌 아이들의 뇌 활동도를 비교를 했더니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더니요. 이 ADHD 아이들의 뇌가 오히려 각성도가 떨어져 있어요. 표현을 좀 비율해서 얘기하자면 아이들이 잠이 좀 덜 깬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뇌파도 보면은 이 각성 상태나 집중 상태에 필요한 빠른 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잠든 상태와 중간쯤에 있는 느린 뇌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들에겐 각성이 필요해요. 그렇게 각성할 수 있는 자기의 관심이나 이런 거를 깨워서 그런 것에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쏟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게 만들기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한다면은 피아노 같은 악기 연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개 남자애들이 그런 것보다는 공을 차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탈진한 상태가 정도까지만 아니라면 또 땀을 저렇게 흘려서 탈수가 될 정도면 그냥 물을 주시면서 저는 놀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의 뇌가 자꾸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뇌 주의력, 각성도를 높인다라는 연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체육적인 측면이 맞나요라는 질문은 시키고 싶지 않으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너무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아이가 좋아하면 꾸준히 활발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5학년 여자아이인데 가족 중 한 명이 없으면 계속 불안해하고 교통사고라든지 안 좋은 기억을 떠올려요. 아니라고 해도 계속 불안해해서 남겨봅니다 하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셨었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예.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나이도 이제 상당히 많이 컸는데 일단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으시다면 이 아이는 그때의 트라우마를 아직 벗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별 말씀을 안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뭐 6개월 내지 그 정도의 이 심리치료 같은 것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을 좀 낮춰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하고요. 만약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 얘 상상의 이제 내용이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이제 상상을 자꾸 한다라고 한다면 대개의 경우 이런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좀 오래 가는 특성이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춘기 때 가서까지 지속될 정도, 중학교를 가서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갖고 있는 특성이라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아이들한테도 이 낯선 상황이 갑자기 닥치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하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대로 이 예측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자꾸 경험하면 이런 불안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또 아무 이유도 없는데 중학교 가서도 계속 이렇다라면 이 역시도 뭐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의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남자아이 친구들이 주말마다 PC방을 가고 방학 때는 매일 가서 3, 4시간씩 대여섯 시간씩 합니다. 자기도 가서 놀고 싶은데 놀다가 이제 혼자 먼저 엄마 오라고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혼자 나이가 안쓰럽기도 해서 2번쯤 내보내긴 했는데
중학교 때는 자주 보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처럼 너무 자주 보내고 싶진 않은데 아이에게 반항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잘 조율할까요? 사춘기가 올 텐데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 하는지요? PC방, 스마트폰 통제 등 친구들은 자유롭게 되는데 자기만 안 되는 거에 불만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친구들과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주말엔 가족과 어디 가는 것도 점점 싫어하네요 하셨습니다. 사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사춘기가 딱 시작이 되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있죠. 사실 PC방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감스럽게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뭐 오락실, 만화방 이거랑 이제 PC방은 맥락이 좀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우선 중학생이 됐을 때, 이제 내년 중학생이 됐을 때 PC방을 보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전혀 안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재미를 알았으면 아주 안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는데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만 허락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무한정 자유롭게 허락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자유롭게 가기를 원할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거나 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제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가면 안 좋은 이유를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나의 엄마가 나를 아끼고 이해해주는 나의 엄마가 저것만은 싫어하니까 내가 참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쉽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가 부딪히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이가 좀 더 가까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도 같이 많이 들어주세요. 이 아이와 정말 대화도 많이 나눠주시고 이 대화는 교훈적이거나 훈훈한 대화보다는 시시콜콜하고 재미있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심리적 유대감이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가끔 아들한테 문자 한번 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남겨주시고요. 어머니도 아이와 그냥 그런 시시콜콜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만약에 이제 PC방이나 게임에 과몰입됐을 때를 대비하려면 다른 취미를 확보해 주셔야 돼요. 얘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일깨워도 주시고 기회도 좀 마련해 주시고 개발도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요. 아이디 패스워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계의 아이디 패스워드, SNS, 게임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이것들을 잘 쓰는 법을 가르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그 김 작가님이 또 추가적으로 톡을 주셨는데 감각 통합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을까요? 감각 통합 운동은 인지 발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학습과 이어지질 않거든요. 지금 만약 감각 통합 훈련을 하고 있으시다면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보충해 줄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는 거니까 오히려 학습을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가기 전, 뭐 지금 나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만약에 간다 하면 요번 겨울, 뭐 12월 정도부터 서서히,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가르쳐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뜻밖의 습득이 좀 많이 더딜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괜히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미리 시작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질문만 해도 진짜 많네요. 예. 그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질문이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또 올라와 있네요. 답변이 늦어져서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또그 요번에도 5학년 판교에 계신 판교 복돌이님의 질문입니다. 5학년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두뇌를 발달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5학년부터 실천하면 늦은 건가요? 소리도 많이 지르고 기대 수준에 못 미친 성적을 가져오면 실망한 티를 내고 한숨 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4학년까지 실천을 못한 엄마입니다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학년 말에 성격 지능 검사를 했더니 불안 수위가 높고 엄마한테 인정받은 경험이 부족한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강하다고 나왔습니다. 언어 능력은 지능의 최우수 수준이고 다른 거는 모두 우수 수준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머리가 좋은 아이군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할 일 없으니 마음을 챙겨주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실천 없이 학원을 추가하는 또 멍청하다고 하실 것까지야 짓을 하였습니다. 3학년부터 자꾸 입을 내미는 틱이 이제 나타났고요. 손가락 모아 냄새를 맡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랑 있기 위해서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셨고, 너무 아깝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엄마가 못해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집안에 이제 부모님이 다 스카이를 나오셨고, 가족이 의사도 많고 하다 보니 이제 가족 수제에 맞춰서 키워야 되는 어떤 부담, 욕심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또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한 거를 실천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어머님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좋은 어머님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고백컨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모인지. 근데 이 어머니께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 또 정말 제가 인정하는 건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고학력 전문직들이 많은 가정 환경에서 받는 압박도 있지만 나 스스로의 욕심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신 거거든요. 이걸 아셨으면 이걸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질문 주신 어머님께 앞으로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나 강의 때 얘기하는 거는 물론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만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초등학교 5학년 지금부터 해도 되느냐? 해도 되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가 계속 공부를 하게 하는 데는 이제 마음의 안정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챙겨줘야 한다라는 그 조언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엄마와의 유대감도 좋아져야 이 사춘기를 이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보다 어려운 점이 하나 더 생겨요. 얘가 이제 사춘기에 간다는 것도 어려움이고 실제적으로 학업이 이제 점수와 성적 경쟁의 위주로 편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좌절을 많이 할 거고 엄마도 조급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능력이 있는 아이는 대기만성형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 조급해서 아이를 다그치는 일만 최대한 하시지 않으신다면 틀림없이 이 아이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실천해 보시고요. 실천하시면서 사춘기여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또 이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찾아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질문을 한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차분한 성향의 큰애, 첫째 아이고요. 3살 때부터 레고 조립 너무 잘하고 한글도 빨리 깨우치고 발달이 빠르다 싶어서 웩슬러를 만 5세 때 했더니 언어지능은 0.4%다 라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교육 없이 집에서 지도하고 영어랑 예체능만 학원을 보냈습니다. 피아노는 배운 지 5개월 만에 쇼팽 왈츠를 혼자 치고 막 유튜브 보고 락 campanella 같은 곡을 막 흉내내기도 합니다. 올해는 콩쿠르에서도 좋은 결과를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예, 학업적으로도 빠르고. 예. 너무 학원 뺑뺑이 안 돌리고 신경 써서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고민이 드는 부분은 학교에서 꿈이 뭐냐라고 자주 질문이 나오는데 자기는 꿈이 없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렇죠. 진로를 아직 구체적으로 선택할 나이는 아닌데 꿈이 뭐냐는 질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철학적인데요. 예. 친구들이 공감을 못 해주고, 그렇죠. 친구들은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죠. 예. 그래도 꿋꿋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답했더군요. 잘하는 것도 많은데 자기 자신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설문에 답해서 자존감이 낮은가 걱정입니다. 객관적으로 다방면에 재능도 많고 성취도 높은데 부러워하는 아이인데 본인은 자랑스럽지 않다고 하고 부모도 자신을 잘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대답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춘기도 빨리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부모님이 자신을 잘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답변한 거는 저도 좀 의외입니다. 아마 이 영특한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걱정이나 불안, 상상, 또 어떤 순간에 느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나이 또래 취급을 하고 있거나 성급하게 이런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화에서 아이의 감정을 먼저 물어보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엄마가 답을 주거나 아버지가 솔루션을 주는 것보다는 얘가 말을 하고 표현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뭐 구태여 표현하자면 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이것을 한번 좀 실천을 해보시는 게 이 아이의 마음을 좀 더 끌어내고 듣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행복한 게 중요하다는 건 되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럼 이 아이가 찾아야 될 거는 그럼 나는 뭘 할 때 행복한가예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엇을 알게 되거나 경험할 때 마음이 설레지 이걸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꿈을 직업하고 연결해서 자꾸 이런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꿈을 찾기 위해서 직업 체험을 가는 게 우리나라의 체험학습의 지금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무엇 할 때 행복한지 즐거운지 몰입하게 되는지를 묻고 찾고 관찰하는 그런 시간들 기회들을 가져주시기를 전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제 생각에는 얘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를 도전해서 노력해서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경험이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얘를 막 어려운 경시대회나 막 이런 데 내보내시란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 있는 것, 관심 있는 것, 열정 있는 것을 찾으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다 실패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탄하게 막 어디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딱 마련돼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기회가 뭐가 없을까? 이런 것들도 아울러 생각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요. 이거는 부모님이 아니라 학생 본인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 얘기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죠.
14살 학생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여기다 적어요. 죄송해요 하셨습니다. 아니, 죄송하지 않아요. 예. 그냥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의욕이 없고 애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로 갔는데 불안장애랑 우울장애라고 나와서 약을 먹고 있는데 저번에 발작을 해서 무섭고 힘들어요. 옛날에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아직도 나는데 애들이 아직도 지난 일에 힘들어한다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적었어요. 죄송해요 했습니다. 이름도 밝혀주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이니셜로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우선 우리 적어주신 여학생 잘했습니다. 여기라도 적어줘서 고맙습니다. 어, 아마 다른 아이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한심하게 여긴다라는 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다른 아이들이 하는 자그마한 행동들도 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 상상에는 지금은 학교에 있는 또는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10분 이해하지만 그 생각이 맞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도 꼭 한 번쯤은 마음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갔었던 것 같은데 참 잘했습니다. 예, 가야 하고 가는 게 맞아요. 약을 먹었는데 발작이 일어나서 무섭고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발작이 약하고 관련이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런 게 있다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 내용을 꼭 이야기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병원에 갔던 걸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이런 힘든 거를 알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렸기를 바라고 알리지 않았다면 부모님 중에 적어도 한 분한테는 꼭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나 혼자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알면 힘들기만 하지 도움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그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 혼자 앉지 말고 꼭 주변 사람과 나누세요. 아이들이 한심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그들이 아직은 어려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한심한 일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심리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하기 어렵다면은 학교의 위센터나 이런 선생님을 찾아서라도 심리 상담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혹시 또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초등학생들의 그 자녀들을 두신 어머님들의 얘기만 하다 보니 또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예,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이 생방송 라이브는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죠. 근데 이게 혼자 떠드는 거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음악이 깔리는 음악 프로 다니다 보니까 예, 제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포맷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고민을 좀 더 해보면서 더 긴 시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방법들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부모생활 라이브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가까운 시간 내에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올려주신 질문 중에 또 이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 이 유아들을 두신 부모님과의 그 소통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